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제가 하는 유튜브 이교수의 책과 사람에서도 첫 번째로 모셨던 작가였어요. 바로 하미나 작가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미나 작가님 올라오세요. 네, 하미나 작가님 이렇게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마침 또 하미나 작가님께서 새 책을 내셨어요.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 어찌 보면 좀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벌써 한 4년 전쯤인가요? 미개 오똑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불렀죠. 미쳤거나 미쳐있고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마음속에 미쳤거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네, 그 이후에 4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베를린에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첫 책 내고서 한국 바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냈고요.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는데 필리핀에도 갔다가 하와이에도 있다가 이집트에도 갔다가 주로 독일 베를린에서 많이 머물렀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이현준 교수님과 함께 책도 썼어요. 상처 퍼즐 맞추기라는 책을 함께 썼는데 저희 두 사람이 같이 편지를 오랫동안 나눴던 것을 모아서 책도 쓰고 또 아무튼 잠수라는 다이빙 책도 쓰고 사실은 미개오똑 이후에 책이 2권 정도 있는데 다들 미개오똑 이후 4년 만에 신작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존재감이 별로 없구나. 그럼 많이 알려야겠다.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그 하미나 작가님과 제가 같이 썼던 그 상처 퍼즐 맞추기는 중국어판이 준비 중입니다. 지금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베를린은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되셨어요? 베를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 항상 뭐 정할 때 그냥 직감으로 누구도한테도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왠지 이거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이렇게 지도를 펴놨을 때 왠지 베를린인 것 같다. 근데 왠지 베를린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유럽을 한번 좀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살만한 도시들을 둘러보다가 유난히 베를린이 저에게 무서운 도시였거든요. 너무 나에게 좀 과한 느낌? 내가 감당하기에 이 베를린이 주는 이 배움이 너무 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또 두렵다는 게 저에게 또 어떤 신호이기도 해서 되게 자주 그래서 이제 베를린을 택하게 됐고 가서 정말 중요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의 내용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사실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지만 일단 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기도 하고 빨리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정말 닷새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약간 제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책은 읽다가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읽다가 또 한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읽다가 산책도 한번 나갔다 와야 되고 또 읽다가 한숨 자기도 해야 되고 그럴 만큼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종류의 이야기가 아주 꾹꾹 눌려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이 뭐랄까 하나의 특히 요즘에는 제가 책을 읽어보면 좀 가벼운 책들이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루룩 좀 읽어버릴 소설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어떤 면에서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고 그리고 무게감이 한 1톤 정도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형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 안에는 에세이지만 여러분들이 에세이라고 느낄 수 없는 어떤 이렇게 구두 발표문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시도 들어있고요. 어떤 칼럼도 들어있고요. 그죠? 어떤 신문 기사를 또 약간 발췌해 놓은 그런 것도 있고 인터뷰도 있고요. 정말 각종 어떻게 보면은 글쓰기의 형식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또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면에서 기승전결까지는 아니지만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신기한 그런 책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아주 독특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래서 또 이번에 그 하미나 작가님을 초청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책들이 정말 다양하지만 이런 책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책을 기획하시게 되었나요? 사실 이 책을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그 책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거의 한 책을 쓰는데 한 3, 4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의 3년 반 정도는 그 형식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형식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니고 계속 쓰면서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지를 계속 쓰면서 찾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정확하게 호응하는 형식 그리고 그런 서술자를 찾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식을 찾기 위해서 헤맸던 책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꼴로 기획된 것은 전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써놓았던 나도 모른 채로 어떤 질문들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왔던 글들이 있었는데 그 글을 한 싹 모아서 보니 굉장히 일관적인 질문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다시 책이라는 형태로 묶어서 낼 것인가 이 고민을 되게 오래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일 망설였던 건 이게 내가 아는 방식이 아니어서 내가 아는 책을 만드는 방식, 내가 아는 어떤 지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굉장히 망설이고 부끄러웠어요, 사실. 뭔가 책으로 내면은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너무 나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 정말 정말 많았고 그런데 어쨌든 항상 제가 글쓰기를 할 때는 글 앞에 서면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가장 도전적인, 나 자신에게 가장 도발적인, 내가 나를 놀래킬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독자나 어떤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가상의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걸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그 과정이 이제 학술적인 글과 그리고 뭐 시적인 글과 선문적인 글 그리고 픽션과 어떤 논픽션 이런 것들을 그냥 죄다 섞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게 내가 가장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희한한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지금 작가님이 희한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그 독자에게도 좀 도전적인 책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술적인 그런 논문과 같은 글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적인 일기와 같은 글까지 다 이 책에 들어있는데 그 주제라든지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키워드는 사실은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일관된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미나 작가는 정말 그 우리가 알다 할 때 그 알에 대한 어떤 욕망도 강하고 그 알미 과연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너무나 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깐 쉬기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이랬던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생각 중에 하나는 나는 명색이 학자란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알매에 대해서 열심인가 이러한 의문도 들었고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저 같은 사람은 나란 무엇인가에 사실 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책이 저한테는 되게 좀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쓴 사람과 읽은 사람 이야기에서 좀 너무 내용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으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책이 있으신 분은 79페이지인데요. 중세시대 의학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고 일반 민중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시절. 부유층은 아랍인이나 유대인 의사를 돈으로 고용할 수 있었지만 농노나 평민들은 아픈 곳이 있어도 성수를 뿌리는 교회 의식에 기대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특히 종교적 금기가 엄격했고 여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팽배했던 당시 여성들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에 걸려도 이를 남성 의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프랑스 역사가 쥘 미슐레도 그 시대의 어떤 여성도 남자 의사를 찾아가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 오직 마녀, 여자 주술사만이 여성들의 유일한 의지처였다라고 지적한다. 결국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교회도 영주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현실에서 마법과 주술에 기대어 마녀와 주술사들에게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농민과 하층민 대다수는 마녀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거나 병을 치료했고 마녀들은 약초 치료에 주술적 의뢰, 조산 등 오늘날 의사, 상담사가 하는 역할을 도맡아 했다. 미슐레는 1000년 동안 민중에게는 단 하나의 의원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녀였다라고 적는다. 이처럼 마녀는 민중의 치료자였지만 교회와 권력층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다. 교회는 세속 치료 행위를 금지했고 그 결과 의학, 해부학, 약초학 등의 지식은 사회의 변두리에 속해 있던 마녀와 유대인 공동체에서 발달했다. 예컨대 해부학 연구가 금지되자 마녀들은 시체를 몰래 해부해 해부학 지식을 쌓았고 약물학과 화학도 마녀들이 앞장서 연구했다. 이러한 이유로 마녀들은 시신을 도굴한다거나 악마와 교접한다는 누명을 썼다. 그러나 정작 마녀를 찾아갔던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악마의 하수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친절한 동네 치료사였다. 마녀는 약을 써서 병을 고치고 주술로 악행을 물리치며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등 공동체를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했다. 사스는 근대 의사들이 자신들의 뿌리가 된 중세 마녀들을 철저히 부정해왔다고 지적한다. 승리자인 의사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선구자가 천대받던 마녀들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그들 대신 고대의 그리스 의학자나 자선을 베풀던 성직자를 조상으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중세의 가난한 환자를 돌본 이는 성직자나 공식 의사가 아닌 마녀였음에도 이러한 불편한 과거는 의도적으로 망각되었다. 사스는 이러한 역할 뒤집기를 통해 오늘날 의사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잃고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한다. 개별 환자의 고통을 돌보는 독립적 치유자였던 의사가 행정가적 건강관리자로 전락한 전환의 이면에는 마녀 치유자 전통에 대한 부정과 억압이 자리하고 있었다. 네, 제가 조금 길게 한 2페이지 가까이 읽었는데요. 이 마녀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셨는지,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6만 명 가까이 중세에서 초기 근대까지 여성들이 이제 죽고 또 그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노인이라든지 가난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었고, 근데 지금 읽은 것처럼 그분들은 사실은 뭐 산파 역할이라든지 뭐 상담사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여성들이 배제되고 과학기술에서
또 그들의 중요성이 점차 남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뒤바뀌게 그 지위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어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주제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전공했는데요. 또 학부는 이제 지구과학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현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배우는 걸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의 열정에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사실 써왔는데 대학에서의 알과 공부하는 시간들이 되게 황홀하고 즐겁긴 했지만 대학 내에서 제가 여성으로서 겪었던 어떤 여성차별의 경험 그리고 활동가로서 겪었던 일들은 제가 어떤 대학 내에서 그리고 책으로 배운 지식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네. 저는 어쨌든 폭력의 경험은 항상 사람을 의아하게 만드니까 그거를 이제 해석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이제 읽게 됐었죠. 근데 지금이야 이제 여성학 책들이 꽤 많고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좀 찾을 수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잘 알지 못하기도 했고 별로 얘기가 주변 친구들이랑 별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익숙한 방식대로 책에서 이제 답을 찾고자 했죠. 근데 내가 읽은 책들은 다 너무나 그 죽은 백인 남성들의 책들이 많다 보니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제가 배워온 암과 실제 삶과의 어떤 괴리를 되게 크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 왜 나는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을 교육 제도적으로 배우지 않은 거지? 하는 의문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과학사, 전공이 과학사였으니까 이제 과학사의 역사에서 어떤 여성들의 지혜, 여성들이 후대의 여성들에게 전할 만한 어떤 지혜나 지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배제되고 소멸되어 왔는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책에는 사실 마녀뿐만이 아니라 성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성녀에 대한 관심도 저는 되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마녀 조금 외람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마녀와 성녀가 저에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계시를 받는다거나 어떤 뭐 직감대로 뭔가를 파악한다거나 말이 직감이지 되게 신비화된 생각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어떤 시그널에 되게 예민하다는 거죠. 그거를 잘 읽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성녀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은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녀와 성녀 둘 다 좀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꼭 여성을 향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군중으로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쳤을 때 제가 폭력의 경험을 겪고 너무 이상하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불행하고 불운한 일을 겪었을 때 공동체는 어떤 원인을 찾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로 누가 그 타겟이 되는가, 희생양이 되는가, 그 양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가가 이제 제가 그런 다이나믹을 좀 공부해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했기 때문이죠.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하미나 작가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마녀에 대한 관심에 이제 이르게 되었느냐. 그리고 아까 하미나 작가님도 베를린을 직감으로 그 좀 전에 그 마녀와 성녀의 공통점이 그 직감으로 뭐를 한다는 그럼 마녀이시거나 성녀이시거나 그쪽 라인에 지금 계시는. 그래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성녀의 글들을 이제 읽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제가 요것을 읽고 나서 그 다음의 이야기에 사실은 더 충격을 받았는데 이 다음에는요 종이가 이렇게 검정색 종이가 나타나요. 근데 이 검정색 종이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녀 사냥이 우리가 그러니까 뭐 중세 근대 초기까지 있었던 이 마녀 사냥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그때 마녀 사냥이 있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바로 2025년, 24년 뭐 이러한 시기에 진짜 오늘이죠. 이 시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그걸 조사해서 넣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과테말라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탄자니아라든지 뭐 여기에 나온 나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병에 걸리면 그게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문제여서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뭐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오늘 젊은 분들은 얘기 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뭐 남편이 아프거나 그러면 저 뭐 부인이 뭔가 뭐 사주가 세서 뭐 아프다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의 탓을 돌리고 심지어 주술사도 그 마을의 주술사도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구타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뭐 살인이 행해지고 뭐 이랬었던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녀사냥이라는 게 꼭 어떤 시기에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정말 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는 없고 약간 좀 뭐 왠지 과테말라, 뭐 탄자니아, 인도 이러면 우리보다 좀 못한 사회에서 그런 좀 미신적인 일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우리 사회에도 지금 한국 사회에도 일어나는 좀 마녀 사냥 같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국가마다 제도적인 안정성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마녀 사냥 자체보다도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지목해서 희생양 삼는 어떤 성향이 있는 종족이라는 거, 그것은 동물로서 굉장히 좀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국가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겨울만 생각해 보더라도 조금만 상황이 달라졌으면 정말 다른 일들이 펼쳐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베를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동요하는지도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반적으로 우리의 신경계가 경계 모드로 되어 있는가. 그게 저는 뉴스 기사에서도 전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해 있고 판단을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런 상황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죠. 전쟁도 날 수 있는데 지금 뭐 미국을 보세요. 뭐 일어나고 있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갑자기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정말 생각하고요. 한국은 특히나 뭐 분단 국가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 나라의 사례를 보는 게 저에게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 거예요. 네팔, 뭐 과테말라,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그 한정된 뉴스만 보고 사는지가 너무 전해지죠. 모두 몰랐잖아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해야 한국에서의 뉴스 혹은 거기보다 조금 더 확장되어 봤자 뭐 미국이나 어떤 유럽, 어떤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에만 주로 그 뉴스를 소비하고 우리가 이입하는 비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와 더 연결된 사람들,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노출하게 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되게 선택적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기사를 찾아보면서 좀 되게 명확하게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국가들 그리고 뭐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외국 뉴스라는 게 진짜 한정된 뭐 미국과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선진국들과 뭐 일본과 중국과 뭐 이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 다음에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나는 이제 계몽이 아니라 이제 계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마녀 성녀도 나오지만 무당 이야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핵심 키워드는 과학기술이에요. 근데 막 이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왠지 과학기술 이러면 계몽, 뭐 이성, 그죠? 막 이런 것들하고 더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과학기술인데 어떤 종교적인 계시라든지 아니면 무당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라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혼합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게 됐는지. 다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 제 생각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운용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과학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사회화된 어떤 교육뿐이 아니라 뭐 종교나 뭐 미신적인 거, 주술적인 믿음을 다 포함하여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뭐 사주 보러 가고, 뭐 MBTI 보고, 뭐 천칭자리냐, 정갈자리냐 하면서 뭐 솔직히 좀 이렇게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로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는 그 여러 가지의 암 중에서 뭐 하나를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그 삶의 체계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체계가 동시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어떤 뭐 암흑물질, 중성미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양자역학적으로 세계를 본다면 또 어떤 사람은 뭐 타로 카드를 보러 가서 그 타로 나오는 걸 보면서 내년에 어디를 갈지 결정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데 너무 잘 안 돼.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뭐 MBTI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뭐 인지심리학 지식을 이용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트라우마 이론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삶의 체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왜 유독 또 더 진실하게 느껴질까? 진짜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설득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거는 우리가 또 폐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험들은 중요하게는 저는 그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알무로만 남아있지 않고 때로 그게 우리의 감각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는 항상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이야기나 뭐 성녀나 마녀 이야기 이런 것을 했던 거는 그 경험의 어떤 진실성 여부보다 왜냐면 그녀들은 혹은 종교의 사람들은 실제로 보잖아요. 실제로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의 차원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이 그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이유는 체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곳인지 알아요. 저는 지금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러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건 그러면 가짜였나? 이런 식의 질문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떠오르는 거죠. 마치 내가 페미니스트가 막 됐을 때 모든 것을 페미니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이고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저의 궁금증이었죠. 말하자면 여러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실하게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찾아야 할까? 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 같네요. 네. 그죠? 여러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들려올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한 내가 해결해야 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자아의 일부분은 이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지금부터 금식 기도를 뭐 100일 들어가야 돼. 라고 뭐 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나의 뭐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서의 자아는 너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을 찾아봐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가족과 연결된 자아는 넌 그동안 불효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여러 가지 그렇게 부딪힐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가 다 설득력이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우울증으로 첫 번째 책을 썼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이 되게 심한 여자들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들이 산후우울증이 정말 심하면 이제 정신증 증상이 오는데 아기가 너무 무서워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기가 악마처럼 보인다고 증언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기를 악마 사탄으로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아기가 사탄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감각과 그 상태만 받아들이면 그녀에게는 근데 그게 너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아기가 무서운 상태가. 근데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자기 아기가 무서워 보일 정도면. 그리고 아기랑 그러면 사실 분리되어 있고 좀 회복이 필요한데 그 말을 여자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모성 신화가 그렇게 강할 때. 그리고 아기는 엄마를 찾겠죠. 그때 이제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 됐을 때, 하지만 그녀에게 그건 굉장히 현실이고, 이런 그 경험들이 이제 저에게 남아 있었고, 그 뭐 네팔이나 어떤 그 이제 훨씬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이제 마녀 사냥의 양상을 봐도 저는 그 마녀 사냥을 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는 그들의 진실 안에서는 그게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었다고 정말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들이 마녀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 존재인가가 저에게 너무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쇠약해지고 빨리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없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정말로 매도할 수 있고 정말 사탄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늘 하필 보면 약한 사람을 향하는구나. 그리고 약하거나 낯선 사람을 향하는구나. 또 재밌는 게 그 마녀 사냥함 보면은 그 신문 기사에서 보면은 다른 마녀가 다른 마녀를 지목하거든요. 저 여자가 흑마녀라고. 그러니까 백마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착한 마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다른 여자, 저 여자가 나쁜 마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 저 여자를 이제 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니까 백마녀라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보기와는 되게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녀들의 입장에서는 쟤 아니면 내가 지목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수치면 안전하겠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이거를 좀 저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좀 인식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뭐 멀리 우리가 무슨 뭐 히틀러와 유태인과 뭐 그 당시에 장애인과 동성애자를 그렇게 살해했었던 뭐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도 독재 체제 속에서 사실은 어떤 불황자라든지 아니면 고아 집단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결국은 이 사회를 굉장히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존재라고 낙인 찍고 그들을 뭐 가둔다든지 뭐 처벌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그런 무질서, 케이오스 같은 상태의 그 불안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지목하고 그들을 희생양 삼는 그런 게 정말 역사 속에서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마녀도 역시 어떤 그러한 존재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실 이건 어려운 문제고,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씨름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직접 경험했었던 어떤 면에서는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체험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정답이 딱 이렇게 또 주어지지도 않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마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너무 마녀들의 집합소 같은 그런데요. 제가 또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부분을 또 읽어 보도록 할게요. 182쪽입니다.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흔히 지목되는 인물은 영국의 에이다 러브레이스다. 영국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딸이기도 한 그는 19세기 중엽 찰스 베비지의 기계식 계산기인 해석 기관을 위해 베르누이 수계산 알고리즘을 작성했고, 후대 연구자들은 이것을 역사상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간주한다. 수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러브레이스는 마치 오늘날 창작에 적극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내다보듯 컴퓨터가 단순 계산을 넘어 앞으로 음악 작품을 작곡하는 일과 같이 다양한 창의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러브레이스 이후에도 초창기 프로그래머는 다수가 여성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규모 계산이 필요해진 미국과 영국에서는 수학에 능한 여성이 대거 이러한 작업에 투입되었다. 가령 블래칠리 파크의 콜로서스 암호 해독팀에서는 300명에 가까운 여성 인력이 암호 해독용 컴퓨터 운용을 담당했고, 영화 히든 피겨스에서 보듯 미 항공우주국에선
흑인 여성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 수학자가 일명 인간 컴퓨터로 활약했다. 실제로 컴퓨터라는 명칭은 계산하다를 뜻하는 동사의 컴퓨트에서 온 것으로 과거 기계의 도움 없이 수학 계산을 하는 사람을 가리켰다. 1930년대까지 이 인간 컴퓨터 직구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1940년대 미 육군의 비밀 프로젝트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의 사례는 여성들의 기여를 잘 보여준다. 애니악의 하드웨어 설계와 구축은 남성 공학자들이 주도했지만 정작 이 거대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여 작동시킨 이는 6명의 여성 수학자였다. 이들의 이름은 진 바틱, 캐슬린 안토넬리, 말린 멜처, 베티 홀버턴, 프란시스 스펜스, 루스 타이틀바움으로 모두 수학을 전공한 젊은 여성이었다. 이들은 원래 탄도 계산을 수행하던 인간 컴퓨터였는데 애니악이 완성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설계와 배선 연결을 통해 애니악의 계산 절차를 가르치는 작업을 맡게 되었다. 이들이 작성한 프로그램 덕분에 애니악은 포탄 탄도 궤적을 수초 내에 계산해낼 수 있었고 1946년 애니악의 첫 공개 시연도 여성들이 짠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여성 프로그래머의 공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애니악 완성 후 열린 공식 축하 만찬에도 6 여성은 초대받지 못했다. 당대 시선에서 컴퓨터 하드웨어의 발명은 남성 공학자의 업적으로 부각되었던 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작업은 보조적인 것으로 취급되면서 여성들의 기여가 오랜 시간 잊혀졌던 것이다. 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뭐 과학기술하면은 누구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막 에디슨 막 이런 사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과학기술 분야의 최초에 관여했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 여러 군데 이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그 여성들의 역사가 지워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그것이 남성들의 직업이 되면서는 또 사회적 가치가 높아졌다가 거기에도 여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다시 사회적 가치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젠더 편향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젠더 편향이자 차별인 거죠.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학도로서 아니면 과학철학 과학사 협동 과정에서 또 석사 논문을 쓰신 그 우리 작가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실제 어떤 본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 주변의 뭐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런 과학하는 여성으로 산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사실 이제 학부 때 전공하고 이제 대학원 공부에서는 거의 인문학에 가까워서 과학을 그냥 약간 깨작거리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학문 분과이긴 한데요. 그때 이제 공부할 때 지금 떠오르는 것들은 우리가 과학 지식이 되게 사회나 정치와 되게 무관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되게 유명한 과학자들이 얼마나 정치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그 저명한 과학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떤 학문적 탁월성뿐만이 아니라 연구의 탁월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자기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지키려는 노력이 이제 개인별로 그리고 집단별로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 관련한 컴퓨터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차례로 밀려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산파도 마찬가지죠. 산파도 원래는 여성들이 주도했던 분야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산부인과 남성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서 밀려나게 됐는지를 쭉 서술을 하는데요. 참 희한한 게 이게 어떤 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밀어낸 것도 아닌데 또 밀려나요. 여자들이. 참 신기하게. 뭐 우리 갈릴레오 갈릴레이 다 아시죠,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굉장히 우리가 과학만 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사실은 메디치 가문에 얼마나 아첨과 사바사바를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걸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 과정에 들어가면 배우나요? 네, 그럼요.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흥미롭네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아첨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목성의 4개의 위성을 발견하고 나서 메디치 가문의 자식들의 이름을 다 붙여줘요.
그 다음에 이것이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밭이 옵니다. 이렇게 메디치 가문을 바치거든요. 그냥 아주 떳떳하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줏대를 지킨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너무나 커다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뉴턴도 그 얼마나 후에 이제 정치도 하고 그 자기 그 왕립학교였나요? 거기서도 얼마나 한 자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전혀 그 공부만 하는 순수한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원을 끌어와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아첨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약간 여자들이 좀 그런 생각 우리가 잘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에 대해서 잘 생각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힘을 갖는 것 그리고 힘을 협상하거나 그 자체를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좀 더 못 견뎌하고 그런 정치질이나 아첨 아부 이런 것들을. 근데 사실은 그게 그 굉장히 우리가 순수하다고 순수한 지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굉장히 흔히 하는 실수, 내가 잘하면 되겠지, 내가 슈퍼우먼이 오면 될 거야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로는 부족하고 나를 위해서도 부족하지만 나와 비슷한 여자들을 위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작당 모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죠. 네. 뭐 작당 모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요새 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제 진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 책에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왜냐하면 그 집단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에 무엇이 더 진실한가로는 판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저는 어느 집단에게 힘이 있는가, 지금 누가 누구를 린치할 수 있는가, 누가 누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좀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요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전에 제가 읽은 부분 이제 뒤로 가면은 실제로 여성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 역할들이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도 다루고 있고,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뭐 드라마를 통해서든지 소위 이렇게 너드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어떻게 남성들을 또 그 모델로 해서 등장하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남성들의 영역, 남자아이들이 뭐 하는 것, 이런 식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스테레오타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그 뒤에 얘기가 사실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바꿔가지고 쓴 약간 극본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야기. 그래서 만약에 정말 너드 같은 어떤 여자아이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교실이라든지 뭐 주변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소설의 한 부분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도 흥미로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사회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도리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어떤 뭔가 유일무이하게 연주는 특성이 되는 거잖아요. 너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렇게 베를린에 있으면서 이렇게 여성 예술가들이나 여성 작가들이 얼마나 폄훼되어 왔는지 한국에서 사실 이런 생각을 좀 뒤늦게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남준 선생님이 그 TV 앞에서 바지를 벗으면 그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에 어떤 예술성, 어떤 천재 예술가의 놀라운 행동처럼 비춰지지만 만약에 어떤 같은 나이의 여성이 텔레비전 앞에서 바지를 벗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여겨질까요? 네. 상상해보면 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누군가의 행동을 너그럽게 봐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것을 천재의 증표로 생각하고 어떤 것은 여전히 뭔가 이렇게 잘해봤자 기특하거나 뭔가 뭐 이다나 뭐 이런 식으로 여전히 어린애 취급을 한다거나, 이것도 참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잘 못 보는 부분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세 1, 2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1부와 2부를 연달아서 저희가 그 적힌 그 조그만 여러분께 안내지를 드렸었죠. 거기에 적힌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약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쉬는 시간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도 따라서 가시면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 혹은 옆에 앉은 사람하고 조금씩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킹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연결도 아주 가느다란 실이지만 가능하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또 1, 2부에 이어서 이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부분 읽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조금 짧은 부분인데요. 392페이지입니다. 전 이거 너무 열심히 읽어갖고 책이 다 깨졌어요. 참가자의 절반은 남성이었고 나는 그곳의 유일한 아시아 여성이었다. 덩치 큰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벗고 있으니 몸이 계속 떨렸다. 벗은 몸으로 남자들 사이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아기 때를 빼놓고는 없었으니 몸이 끊임없이 경계 신호를 보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다. 나는 내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았고 그 덕분에 여러 생각과 감정을 통과하며 몸의 자유를 되찾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지속된 축제에서 나는 만 하루의 시간을 우는 데 보냈다.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을 지켜보면서 나중에는 내가 우는 것이 나의 슬픔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 번은 호숫가 옆 작은 정자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옆에는 스위스에서 온 부부가 앉아 있었다. 둘이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울기 시작했다. 남자는 조용히 다독였다. 나는 벗은 몸과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기억을 애도하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여자의 슬픔은 나에게도 옮아와서 나도 같이 울었다. 그러자 차를 따라주던 내 앞에 독일 여자도 같이 울었다. 제가 이 책 중에서 참 인상 깊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나는 거기에서 막 울고 있었지만 저는 이 부분이 뭐랄까 진짜 온몸이 이렇게 전율하는 듯한 그런 감동을 좀 느꼈었던 부분인데요. 아직 책을 못 읽으신 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하미나 작가님이 독일에 있는 나체 축제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게 2박 3일인가요? 네, 이렇게 지속되는 축제인데요. 그 축제는 나체 축제니까 다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다 나체인데 특히 만약에 거기에 아시아인 여성이 혼자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 아시아 여성이고 다 주변은 주로 이제 뭐 백인일 수도 있고 뭐 아닌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건장한 그런 몸에 남성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이 벗은 몸으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긴장되고 사실은 두려움이 있고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떨립니다. 저 사실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가지고 여자 목욕탕에도 잘 못 가거든요. 여자가 여자 목욕탕에도 못 가니 이런 곳엔 정말 더 못 가겠죠. 같이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막 도전했어요. 어떻게 하면 현정이랑 같이 목욕탕을. 근데 제가 너무나 그런 것을 저는 엄마랑도 잘 못 가요. 이게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독일 나체 축제가 중요한 거라고요. 거기서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때의 경험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애도하는 것, 자기 몸의 경험을 애도하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처음에 이 행사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이제 요가원에서였어요. 제가 자주 가는 그 베를린 요가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그 상체 탈의를 하고 상의 탈의를 하고 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가를 이끄시는 분이 이 나체 축제나 나체 파티 아니면은 나체 요가를 계속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에프카카라고 해서 그 자유로운 몸의 문화거든요. 에프카카라고 해서 그 나체주의 운동이 있어요.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운동이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 뭐 공원이나 뭐 호숫가나 어떤 뭐 공간에 에프카카 구역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나체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도는 우리가 좀 더 자연에 가깝게 그리고 좀 더 평등하게, 사실 의복이라는 건 우리의 지위나 어떤 취향을 좀 드러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좀 더 평등한 입장에서 자연에 가깝게 만난다, 이런 취지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실은 그 남녀 혼탕도 되게 많고, 그리고 탈의실도 여성과 남성이 구별되어 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체 자체의 성적인 함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떨어뜨리면 사실은 더 이상 나체 자체로는 별로 에로틱한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축제에 갔을 때도 저는 그 축제를 시작하는 그 멘트 자체가 저에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진지한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냥 호기심에 간 거였는데, 딱 시작하자마자 나체가 너무나 그 과잉 성애화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나체와 성적인 것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공적인 장소에서 어떤 섹슈얼한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 안내를 한 거예요, 참가자들에게.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미친 파장이 엄청 컸던 거죠. 되게 단순한 안내였는데, 아, 내가 나조차도 나의 몸을 굉장히 성애화해서 바라보고 있었구나. 성애화해서 도취되든 성애화해서 뭐 나도 모르게 그 카메라 앞이나 뭔가 어떤 사람 앞에서 뭔가 이렇게 섹시 포즈를 하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수치심을 갖든, 그 기준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수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경험만을 많이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고 감싸고 보이지 않게 둬야 하는 것으로 지내다가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떼어놓을 수 있구나 했을 때 그 해방감과 동시에 밀려드는 기억 이런 게 있어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하루는 울고, 이제 하루는 이제 재밌게 놀았죠. 호수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막 요가하고 뭐 춤추고 이러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서로가 뭘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랑 충분히 대화하면서 지냈던 시간이었어요. 장면 중에서도 저는 좀 전에 이제 몸의 애도,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한 애도를 우리가 하고 사나라는 생각을 이제 이 장면을 보고 했었던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장면 중에 이제 옆에 있는 스위스 이제 부부인지 뭐 연인 관계인지가 와 있는데, 여자가 울고 옆에서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미나 작가가 울고, 또 하미나 작가가 우는 것을 보고 하미나 작가에게 차를 따라주는 이제 독일인 여성이 이제 같이 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같이 슬퍼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꼭 누가 같이, 물론 같이 슬퍼해 주면 더 좋지만, 내가 내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정 애도를 하면서 살아가나 하는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맞았던 기억일 수도 있고요. 또 성추행을 당했었던 뭐 초등학교 때든 중학교 때든, 아니면 뭐 그게 아니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 뭐 버스를 타든 아니면 어떤 곳에서든 뭐 아니면 선생님한테서든 애인과 연애를 하다가 내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나 뭐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낙태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애도의 슬픔의 경험일 수도 있고, 뭐 그 이후에 아이를 낳는 과정이 또 자기에게 고통의 순간이었을,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의 경험, 아니면은 또 너무나 내가 어떤 이유에서 굉장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몸이 다친 상황이라든지 사실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애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은 적어도 한 가지나 두 가지는 꼭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냥 뭐 모르겠어요. 아니면 꾹 누르거나 진짜 슬퍼할 것을 슬퍼하지 못하고 그냥 남들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것들이 마음속에 몸속에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 그 또 몸을 애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좀 굉장히 감동적으로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방금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곳곳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축제 하는데 그냥 그리고 한 사람이 울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호수 뛰어들어서 그냥 수영하고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몸 다시 말리고 또 누가 울고 있어. 우리가 몸에 되게 무신경하죠. 그리고 몸을 떼어놓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몸을 너무 떼어놓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치 정신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꼭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성들도 사실 몸에 대한 남성들은 오히려 더 못할지도 몰라. 왜냐면 그거 너무 남성적이지 못해 너무 연약한 모습 아니야? 이래서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몸의 상처와 어떤 고통의 지점들 이런 것들을 물론 여성들보다 더 상처받을 기회가 더 적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엄청 상처받을 것 같아요. 몸에 대해서. 모르겠나?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슬퍼할 건 좀 제대로 슬퍼하고 넘어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애가 되게 어떤 쾌락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내 몸의 신호에 되게 주의 집중을 하면서 기쁨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우리가 몸과 유리되어 있을 때 내 몸과 내가 이렇게 연결을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쉽게 잃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와의 연결이 끊겨있어 나와 내 몸의 연결이 끊겨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타인과 접촉도 사실 되게 힘들죠. 타인과의 만남에서 사실 어떤 부딪힘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게 우리가 나와에도 연결이 떨어져 있는데 타인이랑 또 어떻게 잘 연결을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애적이지 않은 어떤 터치가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사실 좀 하거든요. 저는 이제 독일이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서 사실 좀 힘든 건 터치가 너무 없다는 게 조금 전 터치가 무서워요. 힘든데 이게 뽕이나 어떤 이렇게 어깨동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 사회적 거리가 되게 멀잖아요. 근데 그게 성애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스킨십, 되게 가벼운 스킨십, 터치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인간이랑 할 필요는 없죠. 뭐 동물이랑 할 수도 있고, 고양이랑 강아지랑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진짜 좀 인간의 터치가 필요한 존재인 것 같고. 맞아요. 그만큼 타자의 존재가 필요한 존재인가 봐요. 타자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어떤 터치라는 것은. 그렇죠. 쓰다듬어주고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같은 이런 뭐라 그럴까 크게 이제 원숭이과의 이러한 종류의 동물들은 사실은 이 그루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 이렇게 만져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이렇게 터치해주는 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이야기인데 저는 근데 이렇게 누가 만지면은 되게 간지럼도 네. 많이 나고 잠깐 상상해봤어요. 제가 이현정 교수님의 이렇게 안 돼. 골라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목욕탕도 그렇고 이 터치도 저한테는 좀 힘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작가님이 조금 더 개인적인 고백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 좀 놀라기도 하고 좀 심지어는 이러한 용기 있는 글쓰기.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이 글을 쓴다고 책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나를 완전히 진실되게 드러내는 게 잘 생각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페르소나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싶지 나의 구석구석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하미나 작가님은 그걸 해내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고백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무슨 증언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슬픔에 대해서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혼돈과 균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상하거나 아니면은 쉽게 그냥 넘겨짚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그 혼돈과 균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건 그냥 저의 이론이어서 솔직히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혼돈과 균열이라는 게 근데 글쓰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술술 잘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되게 버벅거리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시점이 움직이기도 하고 기억이 끊겨 있기도 하고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거를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다른 무엇보다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글쓰기로서 그 이야기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데 버벅대면서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란 신호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내가 사회화되고 관습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경험을 내가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폭력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너무 놀라워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죠.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균열과 혼돈이 힌트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되게 익숙해진 이야기보다 사회화된 이야기보다 더 진실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진실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머리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이렇게 오토파일럿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동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죠. 네. 근데 사실 진짜 진실한 것, 어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차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너머의 것이 저는 사실 궁금한 것이고 그 오토파일럿된 자동 조정화되고 있는 어떤 세상을 찢어놓는 경험 그 찢어서 그 베일에 감춰져 있던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는 경험이 그 혼돈과 균열이지 않을까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시간은 다 선형적으로 우리가 흘린다고 생각했지? 왜 시간이 1월 우리가 그 시간이 1월, 2월, 3월에서 12월까지 간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살았을 때는 우리가 예수탄생 이전에는 시간을 이렇게 세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되게 선형적으로 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시간을 경험했을 때도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고 너무 사회화돼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보다 더 잊어버린 그 모두가 잊은 그런 기억들이나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게 그 베일을 찢는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부분도 너무나 좋았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본인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언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나름대로 정합성이 있고 그런 이해 가능한 그러한 정리된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쓰여야만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되죠. 그런데
어떤 정신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게 굉장히 균열되고 부서진 유리 조각이 부서진 것 같은 그러한 언어들이 사실은 더 진실에 가까운 경험의 모습이 되는 그런 경험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로 완전히 포착되거나 포획되지 않는 경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언어로만 다 특히 우리가 배운 언어로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그런 정합성 있는 언어로만 표현을 하라 그러면 마치 논문 쓰기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건데 저는 그 뭐 혼돈과 균열 아니면 뭐 혼란과 균열 어떤 용어를 쓰든 간에 그것이 저는 이 책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관통하는 그러니까 혼란과 균열만이 진실에 도달하는 그러니까 모든 진실은 아니겠지만 어떤 종류의 진실에는 혼란과 균열만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책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균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형식도 그렇고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형식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그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저에게 되게 큰 힘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건강한 신체가 필요했고 왜냐하면 혼란과 균열을 가지고 사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를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읽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꿔버려요. 이해 가능한 이야기로 바꿔버리고 봉합해버리고 제가 나쁜 놈이었지, 제가 악마였지, 마녀였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명한 어떤 그 피해자 가해자의 이야기로 바꾸거나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책은 그 균열과 혼란을 계속 간직하면서 쓰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게 무섭기도 했고 되게 그 긴장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그 머금고 있어야 돼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바른 생활 어린이처럼 사는지 몰라요. 정말 운동도 많이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정해진 시간에만 글을 쓰고 근데 하면서 도대체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은지 또 되게 오래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쓸 때 저는 이제 책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다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독자가 직접 봤으면 좋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마녀 이야기를 쓸 때 마녀 이야기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마녀 사냥을 쓸 때 그러면서 동시에 새롭게 해석되는 나의 과거 경험이나 나의 암들이 있는 거잖아요. 새롭게 재편되는. 근데 그거를 쓸 때 내 뒤통수에서 펼쳐지는 그 새롭게 재편되는 삶이 너무 아름답고 따뜻한 거였던 거죠, 저에게. 난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고 되게 불안했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경험이 저에게 있었고 그게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크게 받은 보상이죠. 너무나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했다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는 조금 이제 하미나 작가님의 경험과는 조금 다른 종류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혼란과 균열의 그 경험이라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는 있을 수 있는 경험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5살 정도의 어린아이예요.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 아니 내가 아빠라고 해볼게요. 아빠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뭐 아빠니까 뭐 이제 이러는데 그 아빠가 예를 들어서 술만 마시면 와서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은 또 다음 날은 뭐 놀이공원도 가서 놀아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다가 또 술만 먹어서 때리고.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진짜 균열적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굉장히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나를 상처 주는 또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가 그냥 물론 한쪽에서는 저거는 가정폭력이고 너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하나의 서사로 그냥 끝나버려 정리는 되지만 거기에는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느꼈던 그 애정과 사실 그 서사는 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균열적인 그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한 가지 프레임으로 정리돼 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 언어의 제한적인 그러한 방법들 속에서 해내갈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좀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예시를 들어주셔서 정말 딱 이런 경험이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야기는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르치잖아요. 혹은 나쁜 사람은 나쁘게만 악당처럼만 묘사되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나를 때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혼란스럽죠. 그리고 아이에게 가족은 전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난 게, 제가 이토록 애를 쓴 이유가 또 갑자기 이해가 됐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받는 사람 혹은 그 혼란과 균열을 겪은 사람으로만 남으면 나는 이 세계와 내가 있을 때 난 뭔가를 당한 사람이기만 하잖아요. 느끼는 사람이기만 하고. 근데 저는 미기호톡 쓸 때도 그랬지만 그걸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당하기만 해. 어떻게든 내가 행위자로 다시 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내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란과 균열을 안고 이게 진실을 찾아가는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바꾸는 거죠. 사실은 이 해석 자체를 나의 피해의 경험과 그리고 피해의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게 참 중요했구나. 그리고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사실 힘을 역전시키는 거니까.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네. 이제 또 제가 한 부분을 읽고 여러분과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읽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또 하미나 작가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글쓰기에 관한 건데요. 32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책표라고 하는 것 중에 진짜 무슨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 같네요. 제가 밑줄 그을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네. 나에게는 글을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하나는 건축적 글쓰기고 다른 하나는 물 같은 글쓰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건축적 글쓰기는 머리로 쓰고 물 같은 글쓰기는 몸으로 쓴다. 건축적 글쓰기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이해하고 있는 것, 혹은 그렇다고 믿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쓰지만 물 같은 글쓰기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언어화된 적 없는 경험을 언어화하기 위해서 쓴다. 건축적 글쓰기는 쓰기 전에 계획하고 쓰지만 물 같은 글쓰기는 쓰기 전까지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다. 건축적 글쓰기는 중심 메시지에 복무하는 문장들로 이루어지고 그 밖의 것들은 글에서 제거되지만 물 같은 글쓰기에서는 이전 글에서 제거되거나 소거되었던 문장들이 더 중요하다. 끝내 지울 수밖에 없었던 문장이 핵심이다. 건축적 글쓰기가 광장 한가운데서 소리치며 청중을 설득하는 소피스트라면 물 같은 글쓰기는 광장 귀퉁이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며 웅얼대는 광인이다. 건축적 글쓰기를 할 때 나는 배운 대로 훈련받은 대로 쓴다. 물 같은 글쓰기를 할 때 나는 배운 것을 완전히 잊기 위해 쓴다. 건축적 글쓰기에는 규칙과 규율이 있으며 따라야 할 글쓰기 세계의 전통이 있다. 물 같은 글쓰기는 새로운 규칙을 발명해내는 글쓰기이며 전통을 배반하는 글쓰기다. 건축적 글쓰기는 권위와 이성, 근거, 논리, 합리성을 사랑하지만 물 같은 글쓰기가 단서를 찾는 곳은 꿈, 감정, 환각, 기억이다. 여성으로서 내 경험을 쓸 때는 반드시 물 같은 글쓰기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내 몸에 차근차근 쌓인 경험들은 내가 배운 것들, 텍스트가 가르쳐 준 것들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배운 것으로 나의 경험을 해석할 수가 없다. 나의 경험을 진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내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 읽었고요. 하미나 작가님이 이제 글쓰기 수업도 하시고 글쓰기에 대해서 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 두 가지 글쓰기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글쓰기에 이제 꼭 물 같은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낭독해주신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딱 그 이야기인데요. 그냥 제가 편의상 붙인 건데 건축적 글쓰기 그리고 그 머리글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훈련받은 글쓰기예요, 사실.
그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그리고 기자로서, 르포 작가로서 배우기도 했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는 글이에요. 내가 본 것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은 대체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그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어떤 서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고요. 좀 형식상에서는 사실은 이미 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보통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고, 그리고 중심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문장이나 디테일들은 우리가 지우죠. 폐기하죠.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고. 반면에 이제 물 같은 글쓰기, 이제 몸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내가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며 쓰는 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요, 뭘 쓰고 싶은지. 근데 난 이 말이 나오고 있어. 이 글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혼란과 균열의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디테일이나 사건의 장면 같은 것, 내가 기억하는 것을 내가 검열하지 않고 너무 판단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판단은 항상 더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써야 될 것과 써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벌써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빠르게 저는 좀 많이 쓰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시시각각 변화, 그 형태를 바꾸는 물처럼 물 같은 글쓰기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몸글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 몸글 머리글이라고 바꾼 거는, 머리글은 좀 더 이렇게 그 전두엽이 하는 일, 그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무례한 사람이야, 부끄러운 짓이야, 수치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나치 축제에서 양복 입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몸글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뭐가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나체로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자기가 보고 겪은 것을 쓰는 거죠. 마치 어린 아기들처럼. 어린 아이들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뭘 발견해 보기 위해서 쓰는 거죠. 또 제가 쓸 때의 차이는, 건축적 글쓰기는 진짜 건축처럼 좀 설계도가 이미 머리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겠다. 표지는 여기다 들고, 뭐랄까, 아래 깃들은 이런 것들을 깔아두고, 근거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 같은 글쓰기, 물글쓰기, 몸글쓰기 할 때는 훨씬 이미지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저에게 먼저 있고, 그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관찰자처럼 바라보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문장이나 텍스트가 먼저 있지 않고 완전 이미지가 먼저 있어요. 시각적 이미지나 촉각적 이미지가 먼저 있고, 그거를 받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네. 하미나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게 뭘지 조금 모호하신 분은 책을 사서 보시면 여기 안에 이 머리글과 몸글, 다시 말해서 건축적 글쓰기와 물 같은 글쓰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 같은 글쓰기구나, 이게 건축적 글쓰기구나, 이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성의 경험을 하는데 물 같은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제 생각엔 우리가 배워온 어떤 교육이나 언어 자체가 이미 여성을 배제한 역사가 너무 오래됐고 남성 중심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그런 편견이 있는 존재일수록 저는 물 같은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의식하거나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보다 내가 배워온 게 더 먼저 앞서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제 내가 경험한 진실이랑은 또다시 멀어지는 거죠. 그 진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경험한 걸 보존하기 위해서 여성, 장애인, 유색인종, 그리고 빈곤, 아니면 다양한 낙인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그 몸글, 물 같은 글쓰기가 자기 진실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3부 끝났어요. 네, 저희가 생각보다 후다닥 끝났죠. 네, 끝났고요. 저희가 플로어에서 몇 분 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하미나 작가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분만 이야기 좀 듣고,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미나 작가님은 아무튼 잠수란 책을 읽고 나서 하미나 작가님의 알고 싶어하는 어떤 호기심과 그 솔직함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일단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창작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이야기를 그냥 어떠한 타인의 어떤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할 때 저는 저다운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 낙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회적으로 레이블이 붙여진 어떤 편견이 담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되게 불안감을 느끼고 흔들리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 불안감에 못 이겨서 그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그런 창작을 할 때 좀 걸림돌이 되었고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저는 되게 좀 예민하단 말도 되게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글을 쓰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기 의심이나 어떤 불안감이 드셨을 때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꿋꿋하게 써 나가실 수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참 제목의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강조되는데 제가 밀었던 제목은 그 도착하지 않는다였거든요. 도착하지 않는다 아니면 뭐 가안으로 진리를 찾아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뭔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완료되지 않고 언제든 이렇게 항상 깨어있는 상태, 항상 뭔가 찾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출판사 편집자 선생님이 너무 강력하게 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무서운 제목이 탄생했어요. 저 솔직히 저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제 얘기를 하면서도 제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좀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제 얘기를 쓸 때도 그것을 경험하는 나보다 사실은 쓰는 자가 훨씬 크고 제가 자꾸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뿐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함부로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물론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미교독 쓸 때도 제 조울증 병력 얘기하는 거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이번 책도 사실 그랬는데 좀 예민하기도 해요. 그 부분 나오면. 근데 다치고 아파하는데 아파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반복해서 다치는 과정 중에서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회복 주기가 좀 빨라진다? 는 건 확실히 있어요. 막 한 6개월 힘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한 3개월만 힘들고 뭐 아주 예전에는 뭐 3년을 힘들었다면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한참 이해하지 못했던 말인데 최근에 이해하게 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취약함을 드러낼 때 엄청 연약한 부분을 세상에 드러내잖아요. 드러낼 때 진짜 다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진짜 다치기도 해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 행위를 할 때 사실은 절대 취약해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좀 최근에서야 그 느낌을 배우고 있거든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 다 내놔도. 내가 연약해져도 절대 연약해지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는구나. 진짜 신기하게. 그게 그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일단 오늘 강의도 너무 잘 들었고 책도 너무 잘 읽었습니다. 초반에 이 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좀 부끄러움이 많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끄러움을 감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게 그 머리글과 몸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제일 좋았는데 저도 이제 그 두 글 사이에서 어떤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머리글에서 몸글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몸글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했고 지금은 두 개 중에서 혹시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글을 지향하거나 쓰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는지 또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미개오똑을 베를린 S반에서 읽었는데요.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이제 나를 갈라 나를 꺼내기를 읽게 되었네요. 제가 독일에서 저도 베를린에서 호수에서 옷을 벗고 수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제가 크게 느꼈던 점이 나도 사춘기 때부터 옷을 벗고 호수에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지금보다 덜 꼬여 있었을 것 같다. 나는 이것을 좀 되게 unlearn 하고 싶다, 잊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되게 유사한 게 하미나 작가님의 이번 책에서 나와서 저는 그때 딱 느꼈던 게 이 몸글이 쌓이고 좀 비슷한 경험들이 모이다 보면은 이게 구조가 생겨서 머리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감상을 느껴서 그거를 좀 그냥 감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떤 계기로 쓰게 됐느냐고 여쭤보신 질문에 답하자면 사실 미기오똑을 쓴 경험이 되게 컸어요. 미기오똑 쓸 때만 하더라도 미기오똑 꽤 머리글이거든요. 설득하는 글이기 때문에. 근데 미기오똑을 쓰고 제가 우울증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해석도 많이 달라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여러분 고통이 사라져도 되게 혼란스럽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저에게 좀 이상한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약간 좀 재정립하는 시기였고 실제로 많은 게 좀 다르게 느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베를린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혼란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럼 글을 쓰면 안 되나 이제? 뭐 다른 걸 해볼까 했는데 이제 시를 쓰면서 그게 많이 해결이 됐고요. 지금은 사실은 몸글 쓰는 게 훨씬 재밌고 더 그 편안하게 느껴져요. 저에게. 근데 시도 사실 머리글로 쓰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머리글, 몸글도 자꾸 쓰다 보면 구조가 생기지 않냐 얘기하셨죠.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놀래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다 보면은 또다시 사실은 나갈 것도 되게 새로운 형식이 많지만 또 이렇게 또 나오면은 더 이상 새롭지 않겠죠. 그래서 내 안에서의 계속 최전방을 찾아 나가는 것, 내가 이전에 내 앞에는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내 뒤에는 아는 게 있다면 내 아는 영역에서 놀고 이러기보다는 저는 항상 그 경계에서 새로운 걸 이렇게 찾아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게 저한테는 잘 맞고 제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2시간 남짓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북힌 북콘서트는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 7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떤 작가님 모시고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첫 번째 작가 하미나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